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의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남아 10개 나라를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나라를 인 캄보디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C로 시작되죠. 그래서 캄보디아입니다. 자, 캄보디아의 그 국토 크기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한 2배 정도, 1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18만 평방킬로미터의 캄보디아 땅은 거의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말로 넓은 그런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소위 곡물이라든지 그런 농업적인 생산성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캄보디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1600만 명 정도가 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를 아마 이렇게 좀 한번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이건 조금 서술적인 표현인데요. 위대한 조상에 비해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나라. 위대한 조상들에 비해서. 이 위대한 조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앙코르왓을 아세요? 들어보셨죠? 라고 하는 데서 그 앙코르왓을 만든 왕국이 바로 앙코르 왕국, 또는 크메르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앙코르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의 캄보디아 사람들의 조상들이거든요. 크메르족들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 이러한 위대했던 앙코르 문명의 후손들이 그 이후에 지금 현대에 와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가난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캄보디아를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정말 위대했던 조상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현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캄보디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고난의 현대사를 갖고 있는 캄보디아 이렇게 좀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현재의 캄보디아의 정치, 경제를 한번 묶어서 표현을 해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훈센은 지금 현재 캄보디아의 오랜 권력을 쥐고 있는 총리를 얘기합니다. 훈센에 의한 캄보디아가 바로 지금의 캄보디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위대했던 문명인 앙코르 왕국이 1431년도에요. 바로 옆에 나라죠. 이게 당시 태국의 아유타야 왕국이었는데 아유타야 왕국이 침공을 하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앙코르 왕국이 있었던 똠네사 호수의 그 위에 지금의 시엠립 지역이죠. 거기에 그 거대하게 형성돼 있었던 앙코르 문명을 버리고 후손들은 지금 현재의 캄보디아의 수도는 프놈펜이죠. 즉 똠네삽 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요. 지금 메콩강과 합류되는 그 지점, 그게 바로 프놈펜인데 거기까지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근히 소규모 왕국을 겨우 하나 차리고 그러나 태국으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15세기 중반 이후서부터는 쭉 계속해서 어떤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할 수 없는 그러한 소규모 왕국으로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옆에 있는 소위 커지는 베트남에 의해서도 또 위협을 받았고요. 즉 태국과 베트남이라고 하는 두 고래 사이에 낀 새우 같은 그러한 신세로 있었던 왕국이 바로 과거의 캄보디아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도 물론 캄보디아 나라의 명칭은 킹덤 오브 캄보디아 왕국입니다. 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왕이 있지만 태국의 왕이라든지 브루나이 왕처럼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왕은 이젠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그 현대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현대사는 결국 캄보디아를 통치했었던 정치 세력들, 정파들 간에 서로 밀고 밀리는, 밀려나고 다시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또 보복을 하고 또 다른 파가 들어와서 정권을 잡는 소위 반복되는 극적인 반정들이 계속되는 그러한 정파들 간의 싸움이 결국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후손들인 캄보디아 사람 또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현대 캄보디아의 역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역사를 아시게 되면 왜 캄보디아가 지금 저렇게 됐는지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프랑스가 19세기 때 베트남으로 들어오면서 마찬가지로 메콩강을 따라 들어오면서 이 지역까지, 프놈펜이 있는 지금 캄보디아 지역까지 식민화 시킵니다. 코친 차이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면서 베트남 땅과 캄보디아 땅 쪽에다 코친 차이나로서의 식민지를 만들죠. 자, 이것이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된 소위 코친 차이나 지역에 대한 프랑스의 식민화입니다. 자,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요. 자, 시작이 1953년도입니다. 1953년도에 프랑스가 캄보디아에 독립을 주면서 떠나요. 그리고 1953년도에는 바로 왕가입니다. 바로 왕족의 후손인 노로돔 시하누크. 노로돔 시하누크 왕이 독립을 하면서 왕국으로서의 캄보디아의 현대를 엽니다. 1953년부터 1970년까지 참 격동의 시대죠. 이때가 베트남 전쟁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로 어렵게 돌아가던 그 아슬아슬하던 1960년대 상황 속에서 노로돔 시하누크는 소위 중립 외교를 한다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면서 하나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노로돔 시하누크 국왕은 합니다. 하지만 1970년입니다. 1970년에 바로 이러한 노로돔 시하누크를 축출해내는 소위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론놀 장군에 의한 쿠데타입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니까요. 미국의 사주에 의해서 론놀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는 노로돔 시하누크 국왕을 축출해내고 정권을 잡습니다. 이게 1970년부터 75년까지 이어진 친미 론놀 정권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말기 기간이었죠. 자, 여러분, 1975년이면 바로 뭘까요? 1975년은 베트남에 의한 소위 남베트남의 무력 통일이 성공한 해죠. 1975년 4월 30일 이걸 기점으로 해서 옆에 있었던 나라인 캄보디아, 위에 있는 나라인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나라가 세 지역이 다 공산화됩니다. 1975년도에. 그래서 1975년도서부터 1978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그 무시무시한 소위 폴포트 정권이 등장을 합니다. 폴포트는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공산당 무장 세력이었죠. 그래서 론놀 정권에 대항해서 싸웠던 그러한 무장 세력인 크메르 루즈를 지휘했었던 사람이 바로 폴포트고요. 이 폴포트가 결국 1975년도 베트남의 통일을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캄보디아도 바로 크메르 루즈에 의해서 이제 점령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게 1975년부터 시작된 폴포트 정권입니다. 자, 여러분, 1975년부터 78년까지 서로, 그러니까 론놀 정권을 밀어냈던 폴포트 정권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책 목표는 급격한 캄보디아의 소위 사회주의화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과거 시하누크 정권이라든지 론놀 정권에 있었던 지식인이라든지 또는 친위 세력들을 전부 다 학살을 하고요. 이 땅을 완전히 킬링필드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잔혹한 역사가 이 폴포트 정권인 75년부터 78년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제가 킬링필드라고 한 것은요, 이게 영화 제목인데요. 이 시기 동안에 무려 100만 명은 공식적으로 학살을 했고요, 폴포트가. 그 다음에 한 200만 명은 그와 연관돼서 아사하거나 기근에 의해서 죽어간,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인구가 결국에는 학살되거나 죽어갔었던 땅을 만든 정권이 바로 폴포트 정권이고요.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킬링 필드라고 하는,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아예 킬링 필드라고 그 다음에는 많이들 불러요. 그래서 이런 잔혹했던, 즉 폴포트는 자기네 국민들을 향해서, 캄보디아 사람을 향해서 급격한 사회주의화를 하면서 과거에 물들었었던 또는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 마땅하다 할 정도의 그런 잔혹한 학살극을 벌이죠. 자민족에 대한 이렇게 엄청난 학살을 자행을 한 정권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잔혹한 이런 학살을 벌이면서 그야말로 캄보디아 인구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러한 킬링 필드를 4년 동안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1978년도 크리스마스 연말 그때거든요. 바로 이러한 킬링 필드를 만들어 놓고서 학살극을 벌이던 폴포트를 심판해야 된다는 명분을 걸고 호시탐탐 이 캄보디아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었던, 즉 통일된 베트남의 엄청난 힘을, 결국에는 베트남은 캄보디아를 침공을 하게 돼요. 폴포트 정권을 밀어낸다는 명분 하에요. 그래서 베트남의 침공이 1978년도 말에 이루어지고 거의 정광석화처럼 1979년 초까지 캄보디아는 완전히 베트남의 무력에 의해서 폴포트 정권은 쫓겨나게 되고 베트남에 의한 소위 베트남 괴뢰 정권이죠. 이게 이제 프놈펜에 다시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행삼림 정권입니다. 이 행삼림 정권이, 그러니까 폴포트를 밀어낸 또 정권이 되는 것이죠. 행삼림은 행삼림 정권의 뒤에는요, 바로 당연히 베트남이 있었고요. 이 베트남의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당시 1980년대에 바로 구소련의 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알아두셔야 할 것이 폴포트 정권, 즉 킬링필드를 만들었던 폴포트 정권의 뒤를 백업을 해줬던 공산대국은 당시 중국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쫓겨난 폴포트는 중국의 힘을 빌려서 또 쳐들어온 베트남은 행산림 정권을 세워놓고서 뒤에는 또 소련이 백업을 하는 소위 두 공산대국에 의한 캄보디아 땅에서의 대리전이죠. 이제 일종의 공산권 대리전이 여기서 무려 1980년대 10년에 걸쳐 가지고서 아주 끈질긴 지루한 소모전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걸 저희들은 캄보디아 사태, 캄푸치아 사태라고 이렇게 부르죠. 1980년대. 어떻게 보면 1980년대에 이 구소련과 중국의 백업을 받는, 한쪽은 폴포트, 쫓겨난 폴포트, 한쪽은 점령한 행삼림 정권이 맞붙어 싸웠던 이 캄보디아 사태는 사실은 세계적인 주목을 이렇게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세안 차원에서, 동남아적인 차원에서는 정말 중요하고도 지루한 그러한 소모전이었죠. 이 소모전으로 인해서 캄보디아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또한 받습니다. 즉 지뢰를 깔아버리고 서로 또 보복을 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와서 또 학살을 하고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응전이 서로 발생을 하면서요. 거기서 그 사이에서 죽어나는 것은 결국 캄보디아 국민들이었던 것이죠. 그나마 킬링필드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조차 10년 동안의 1980년대의 캄보디아 사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대를 또한 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죠. 당시에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깔아놨었던 지뢰가 아직도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런 그 밭에 들어가거나 논에 들어가면은 굴러 들어온 그 깡통 크기만한 지뢰를 밟고서 발목이 절단되는 그러한 사고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캄보디아 땅에선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의 흔적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피폐하게 만드는 현대사에서의 가장 어려운 그런 캄보디아를 만들어 놨었던 것이 또한 1980년대의 캄푸치아 사태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았던 캄보디아 사태가 정말 우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세계 구조의, 정치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극적인 반전을 맞게 돼요. 이게 바로 탈냉전의 도래입니다. 탈냉전은 동남아에서 발생한 건 아니죠. 구소련이 급작스럽게 붕괴를 하게, 예상치 못하게 붕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구 공산권 세력들이 해체가 되고, 그러면서 독일이 또한 통일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탈냉전 상황이 유럽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그대로 캄보디아 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극적인 반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소련은 붕괴했으니까 더 이상 캄보디아 사태에 베트남을 지원을 하면서 백업을 해야 될 어떤 명분과 또한 힘도 사라진 상태고, 중국도 어떤 면에서는 폴포트를 더 이상 지원하기에는 힘이 붙이고 서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손을 놔버린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의 사태는 결국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는지 아세요? 예, 맞습니다. 1990년도에 유엔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예, 어떻게 보면 극적인 반전이고요. 캄보디아로 봐서는 아주 좋은,
어떤 행운이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탈냉전으로 인해서 유엔이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캄보디아의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고요. 캄보디아의 유엔은요.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 이걸 운탁이라고 부르는데요. 운탁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인 운탁은 1991년도서부터 1993년도까지 캄보디아에 그때 서로 물고 물렸던 이 네 개 정파들, 처음에는 이제 노르돈 시아누쿠 정권, 그 다음에 론놀 정권, 그 다음에 폴포트 정권, 그 다음에는 행삼린 정권, 이런 네 개의 정파들을 긁어 모읍니다. 모여라. 더 이상 서로 싸우고 했다가는 끝이 보일 수가 없다. 이건 유엔이 들어서서 일종의 중재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캄보디아 정파들을 다 모으고 이러한 정파들이 모은 가운데 결국 1993년도에 최초의 캄보디아 땅에서의 자유로운 총선을 실시하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헌법도 또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총선을 실시하고요. 그래서 최초의 자유총선에 의한 정권을 설립해주고 유엔은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 운탁은 손을 털고 떠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엔이 탈냉전 시대에 했었던 가장 훌륭한 업적이라고 하면은 바로 운탁에 의한 캄보디아의 오랜 내전 상황, 오랜 정파들 간의 갈등을 해결했었던 바로 이 사업이 아주 훌륭한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운탁은 선거를 실시해 주고서 떠나게 되는데 바로 이 선거가 1993년도 지금 현재 캄보디아 현대사 속에서의 최초의 제1차 선거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나라 이름은 왕국이지만은 여기는 총리가 있는 소위 의원 내각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선거의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1993년도에 제1차 선거에서는 라나리드라고 하는 훈신법 당의 라나리드는 바로 노르돔 시아누쿠 전 국왕이죠. 이 국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인 라나리드가 또 승리를 하게 되고 행삼림 정권의 어떤 후손이라고 할 수 있죠. 행삼림 정권의 뒤를 이어받은 훈센이 이때부터 등장을 하는데 이 훈센과의 어떤 경쟁이었어요. 훈센이 만든 캄보디아 인민당과 훈신법 당 간의 이런 선거 결과는 먼저는 라나리드 정당이 조금 더 많이 얻었고요. 93년 선거에선 훈센 정당이 그 두 번째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라나리드와 훈센 정당 두 정당 간의 동거 관계가 시작이 된 게 첫 번째 총선의 결과였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오랜 현대사 속에서의 질곡을 드디어 선거를 통해서 어떤 안정적인 정권을 세우면서 출범을 시킨 의미는 있습니다. 비록 두 정당 간에 좀 불안한 동거 상태의 정당이었지만 그러나 이게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1998년도 선거에서 훈센의 캄보디아 인민당이 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훈센은 결국 1998년도에는요 이러한 눈에 가시 같았던 노르돈 시아누쿠의 아들인 왕자죠. 나나리드 왕자 세력을 제거하고 자기가 혼자 권력을 독점하는 독주 체제로 들어갑니다. 라나리드 세력이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압박을 가해서 결국 라나리드를 물러나게 하면서 캄보디아 인민당의 훈센 총리는 혼자서 캄보디아 권력을 휘어잡는 그러한 시기로 들어갑니다. 이게 1998년도 이후입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있었던 세 번째 2003년도 선거죠. 거기에서는 라나리드 정당은 아예 존재를 못하고요. 또 다른 야당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그에 비해서는 훨씬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는 총선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003년도, 2008년도, 2013년도 그러다가 여러분 바로 재작년 2018년도까지 쭉 5년마다 의회 선거를 하기는 하지만 이때마다 훈센의 캄보디아 인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그러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 선거 때, 2013년도 선거 때는 바로 캄보디아 구국당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야당의 도전을 받게 돼요. 캄보디아 구국당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좀 과반 의석은 차지는 합니다만은 이것이 불안감을 느꼈던 훈센은요. 결국 2018년도 총선 전에 2017년도에 캄보디아 구국당의 중요한 정치인들을 하나씩 부패 혐의라든지 여러 가지 혐의를 걸어가지고
이 세력들을 하나씩 다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언론까지도 폐간시키거나 탄압을 가하면서 그야말로 2018년도 선거에서는 아예 캄보디아 구국당을 법원의 판결로다가 해산시켜버리는 가운데 야당도 존재하지 않는 독주를 하는 그런 캄보디아 인민당만의 선거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현재 캄보디아 의석에 캄보디아 상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지명직이고요. 좀 특별한 성격의 상원이 있긴 있습니다. 권력의 베이스는 하원에 있거든요. 그 하원 의석을 전 의석을 차지하는 그러면 야당 없는 선거에서 혼자 뛰고 혼자 1등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캄보디아의 하원에는요. 야당은 한 석도 없습니다. 전 의석을 캄보디아 인민당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캄보디아 인민당의 총수는 여전히 훈센 총리입니다. 훈센 총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훈센에 의한 나라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나라가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캄보디아 왕국이기 때문에 왕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왕국이라서 있습니다. 노로돔 시아누쿠 국왕의 전통을 잇는 그러한 왕족들이 국왕이 되는데요. 시아누쿠 국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노로돔 시아누쿠의 이제 아들이 되죠. 굉장히 많은 왕자를 노로돔 시아누쿠는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6번째 왕자인가 그렇대요. 현재 국왕은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입니다. 이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은요. 전혀 정치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그 형이었던 나나리두와는 달리 이 노르돔 시하모니 국왕은요, 그냥 프랑스에서 성장하고 프랑스에서 그 일을 하고 있던 이 양반의 취미는 이제 그 말레입니다. 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그렇게 프랑스에서 예술가로서 유유자적하던 왕자를 훈센이 사실은 모시고 온 거예요. 노르돔 시아누쿠가 죽고 나서 모시고 와서 이 양반을 국왕 자리에다가 사실 앉힌 겁니다. 그래서 노르돔 시하모니 현재 국왕은 전혀 자신만의 권력 배경은 프놈펜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를 지지하는 세력도 없고요. 즉 훈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옹립된 그러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나라는 이름은 킹덤 오브 캄보디아지만 그 나라 안의 실세 권력으로서의 캄보디아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현재 이 시간부의 최고의 권력자는 훈센 총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훈센에 의한 이 나라가 바로 현재의 캄보디아다.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독재죠. 1인 독재 체제를 지금 완전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캄보디아를 과거에 폴포트 정권 때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캄보디아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 또는 무슨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캄보디아는 그야말로 1인 독재 국가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훈센은요, 이 나라를 외국으로부터의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 수준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최빈국으로서의 국제사회의 원조를 엄청 받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봉제산업이라든지 소위 그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의류, 봉제, 신발 이런 산업들을 가지고서 지탱을 하고 있는 경제입니다. 즉 원조나 이런 것은 훈센은 웰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앙코르왓에 들어오는 엄청난 달러, 그 관광 기금도 또한 프놈펜 정권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겠죠.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요, 이런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습니다. 중국은 아예 대륙부 동남아 나라 중에서 이 캄보디아주를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캄보디아였기 때문에 캄보디아의 훈센은 중국의 돈에 엄청난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되고요. 훈센은 아세안 안에서 가장 중국 편의 목소리를 내는 나라로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중국과 남중국해 문제로도 부딪히고 여러 가지 중국의 투자도 받으면서도 좀 불안해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동남아 나라들인데 캄보디아는 오히려 앞장서서 중국 편을 두는 그러한 아세안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훈센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중국 의존, 중국으로부터 받은 돈, 이런 것의 영향에 의해서 캄보디아 위상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캄보디아는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완전히 대개방형의 해외 원조와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그러한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다음에 훈센의 캄보디아 인민당은요, 예, 캄보디아 인민당은 완전히 그냥 대중정당입니다. 공산당 아닙니다. 이건 베트남과 라오스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1인 독재의 훈센에 의한 독재국가이면서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현재의 캄보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어떤 그 현대사의 흐름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제가 오늘 처음 제 책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현대 동남아의 이해, 이것이 제가 동남아에 관해서 다 제 생각을 모아서 쓴 저의 대표적인 저서인데요, 현대 동남아의 이해 속에 동남아 각국의 이런 정치에 관한 이런 상세한 역사라든지 특징 같은 것도 이 책 속에 정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제 강의와 함께 좀 더 동남아시아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현대 동남아의 이해라는 제 책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하시는 가운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또 강의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자, 동남아의 두 번째 나라 캄보디아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